자, 우리가 전번 시간에는 TV 모니터에 대한 스위칭 회로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론을 배웠습니다. 모니터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는데 TV 쪽에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TV 스위칭 회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V 스위칭 회로는 어떻게 스위칭 신호하고 전원 공급이 어떤 방식으로 공급이 되는지 먼저 알아보고 다음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TV 액정에 영상이 구현되기까지의 스위칭 신호 및 전원 공급 흐름은 아래와 같다. 첫 번째 단계는 TV 전원 구동 방식은 스탠바이 방식으로서 AC 220V를 인가하면 SMPS로부터 메인보드 최소 기동을 위한 스탠바이 DC5V가 출력되어 메인보드로 공급, 스탠바이 상태로 전환되어 동작 대기한다. 두 번째 단계는 사용자가 OSD 파워온 버튼이나 리모컨의 파워온 버튼을 누르면 파워온 트리거 신호가 MCU로 전송되어 내부 펌웨어 연산 과정을 거쳐 출력된 이네이블 신호는 세 곳의 스위칭 회로로 전달되는데, 첫 번째, SMPS 메인 전압인 DC5V, DC12V, DC14V 기동을 위한 스위칭 신호로 SMPS 메인 스위칭 회로로 전송되어 스위칭 회로를 동작시켜 출력된 메인 전압을 메인보드에 공급하며, 두 번째, 이네이블 신호는 LED 드라이버 스위칭 회로를 거쳐 LED 백라이트 전원 공급 장치인 LED 드라이버를 구동시키기 위한 드라이버 보드 PWM 소자의 이네이블 단자로 입력되면 PWM은 펄스 발진을 하여 온오프 신호를 FET 게이트에 공급하여 FET 드레인에 대기하고 있던 DC12V를 스위칭을 함으로써 DC를 AC로 변환되며 LED 백라이트는 직류가 공급되어야 하므로 스위칭된 AC 신호를 다시 DC 신호로 변환하기 위해 쇼트키 다이오드와 LC 필터를 통해 LED 백라이트에 공급되어 LED 백라이트가 점등된다. 세 번째는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이네이블 신호는 패널 동작을 위한 티콘 보드에 VCC 전원을 인가하기 위해 티콘 VCC 공급 스위칭 회로를 거쳐 티콘 보드에 VCC 전원이 인가되면 티콘 보드 구성 소자가 요구하는 DC3V에서 DC30V 전압을 생성하기 위해 승합 회로와 레귤레이터를 통한 전압 다운 회로를 거쳐 티콘 보드에 각종 소자에 전원이 공급되면 티콘 보드가 동작을 시작하여 액정의 영상이 구현된다. 자, 요것이 이제 그 TV의 스위칭 신호 또는 전원 공급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전번에는 이제 모니터 쪽을 주로 얘기했는데, 모니터하고 TV하고 좀 틀린 점은, 모니터의 그 SMPS는 우리가 이제 오토 방식이라고 해서 220V 전원만 인가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막바로 우리가 이제 220V 전원 인가하면 1차 EMI 필터를 거쳐서 1차 정류 회로를 거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뭡니까? 스위칭 회로를 거치죠. PWM과 FET가 공조해서 우리가 DC를 AC화로 만들어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트랜스 1차 측을 거쳐서 이제 2차 측으로다가 AC 형태의 신호가 나오는데, 거기서 우리가 2차 정류를 한다. 그래서 AD 보드가 필요한 5V와 백라이트가 필요한 12V를 공급을 하게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오토 방식이다. 220V만 인가하면은 2차 측으로 막바로 모든 전기가 출력되는 방식을 썼는데, 이제 그 TV에서는 뭐가 좀 틀리냐면요. 이게 SMPS죠. 이쪽이 SMPS인데 220V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은
막바로 2차 축으로다가 5V, 12V, 24V 또는 34V를 옛날에 쓰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안 쓰죠. 그런 부분들까지 2차 축으로 출력되는 방식이 아니고 전기를 많이 소모하는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220V만 인가하면 이 AD 보드가 최소 동작을 하기 위한 스탠바이 5V만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5V만. 그래서 이제 그 사용자가 파워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스위칭 신호를 가지고 이제 그 스위칭 신호가 AD 보드를 통해서 이쪽 SMPS 쪽으로 와서 메인 스위칭 회로를 건드리게 돼 있어요. 메인 스위칭 회로를 건드리면은 메인 스위칭 회로의 그 구성 소자는 보통 TR과 포토커플러로 이루어져 있는데 걔가 동작을 한다 이거죠. 걔가. 이제 그 메인 스위칭으로 동작이 되면 이제 그 모니터 SMPS 틀린 점이 뭐냐면 어떤 많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두 가지 회로가 첨가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PFC라고 해서 전력 효율 보상 회로 또는 역률 보상 회로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공진 회로 RC 회로가 하나 더 추가가 되어 있어요. 공진 회로가. 그래서 그 메인 스위칭 회로에서 RC 컨트롤러하고 PFC 컨트롤러에 그 VC 전압을 공급해 줌으로써 걔네들이 기동을 하는 거죠. 기동을 해서 2차 쪽으로 그때 5V, 12V, 24V가 나오게 된다. 근데 이제 제조사에 따라서 5V, 12V가 공급되는 거 있고 5V, 12V, 24V까지 공급되는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교육을 위해서 교보제로 쓴 것은 삼성 모델인데 얘는 5V, 12V가 넘어옵니다. 24V는 안 쓰거든요. 그래서 뭐 각자 좀 약간 그런 부분이 틀리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동을 해요. 그래서 모니터 쪽의 스위칭 회로는 우리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냐면 백라이트를 기동하기 위한 스위칭 회로, 그 다음에 패널 VCC 전압을 공급해 스위칭 회로, 요 두 가지가 있는 거고 TV에서는 세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백라이트 전원을 공급해 주기 위한 스위칭 신호 하나하고 그 다음에 T컨버터 쪽에 V 전압 공급해준 스위칭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SMPS의 메인 전압을 기동하기 위한 메인 스위칭 회로가 하나가 더 있다. 그러니까 모니터하고 틀린 점은 TV SMPS는 메인 SMPS 쪽에 메인 스위칭 회로가 더 하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린다면 자, 220V를 인가하면 요 라인을 타고 1차 정류를 거쳐서 스탠바이 5V가 어디로 들어가면 요렇게 해서 이 빨간 선이죠. 스탠바이 5V가 AD 보드로 공급되는데 이 AD 보드가 최소 구동을 하기 위한 거죠. 예를 들어서 리모컨에 적외선 포트가 동작하거나 MCU가 동작하거나 그만큼 기본적인 전압이 공급돼야 우리가 리모컨을 동작시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최소 동작을 위한 전원이 여기서 빨간 선을 타고 들어와서 스탠바이 5V만 들어간다 이거죠. 이 상태에서 뭐냐면 이게 스탠바이 대기 상태가 되는 거죠. 대기 상태가 220V만 꽂으면 대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때 사용자가 OST 파워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은 리모컨의 파워 버튼을 눌렀을 때 그 파워 트리거 신호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렇게 해서 MCU로 들어가는데 뭐 메인보드 구성에 따라서 MCU가 뭐 EOX 뭐로 나가는 것이 따로 구성되어 있는 게 있고 이게 메인칩이죠. 메인칩 안에 통합돼서 들어가 있는 원칩 스케일러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 이거죠. 요거는 지금 MCU가 이 안에 통합이 되어 있고 별도로 소자가 바깥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 트리거 신호가 요 노란 선이죠. 노란 선. 요 트리거 신호가 들어가면 파워 트리거 신호가 내부 펌웨어 연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냐? 한쪽은 어디로 갑니까? 메인 SMPS의 메인 스위칭 회로 즉 PFC, RC를 기동하기 위한 그런 메인 스위칭 회로 쪽으로 하나 신호가 공급이 되는 파워 신호가 들어가는 거죠. 얘를 기동을 하고 또 하나는 T컨 보드에 12V를 공급하기 위한 T컨 VCC 스위칭으로 하나 들어갑니다. 이렇게. 또 하나는 뭡니까? 그 인버터 구동을 위한 드라이버 구동, 백라이트를 구동하기 위한 드라이버를 구동하기 위한 신호가 이쪽으로 해서 여기 요 드라이버 파트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액정의 전원이 공급되는 건데 영상이 나오는 건데 그 이 가동하게 되면 뭡니까? 가동하게 되면 이 SMPS의 메인 스위칭으로 동작하게 되면 PFC RC회로 기동되니까 결과적으로 2차적으로 5V, 12V, 24V가 이쪽으로 나오는데 그 이제 전압이 요 파란 거죠. 파란색이 요게 기동을 해서 들어가서 이쪽 5V, 12V가 이제 메인 보드로 공급돼서 정상적으로 이 전체적인 것이 동작을 해서 액정이 구현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모니터만 수리하시는 분들이 이제 TV 쪽으로 가면 바로 다른 거는 안 헷갈리는데 요게 하나 신호 이 SMPS 쪽에서 메인 스위치 신호가 동작이 돼야 2차 측으로 5V, 12V, 24V가 나오는데 그 메인 스위칭 에러를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그 신호는 MCU에서 넘어오는 거죠. 이 파워온 트리거 신호를 연산해서 여기 와가지고 이쪽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기하고 있던 그 PFC RC 그 컨트롤러 쪽에 대기하고 있던 그 VC 전압을 스위칭 에러가 걔를 공급을 하게 해줌으로써 이제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메인 전압이 메인보드로 공급을 해가지고 액정의 영상이 구동된다.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 AC 220V만 인가하게 되면 꽂게 되면 지금 스탠바이 5V죠. 220V를 인가하게 되면 스탠바이 5V만 나오는 거예요. 이 상태가 뭐냐? 바로 스탠바이 대기 상태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게 이 상태죠? 네.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파워온 버튼을 눌렀어요. OSD 파워온 버튼을 누르거나 리모컨의 파워온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스탠바이만 나왔다가 그 신호가 여기 지금 뭡니까? 여기에 파워온 신호, BLU 신호가 이 지금 점등이 돼 있죠? 신호가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들어오게 되면 한 신호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쪽 SMPS 쪽으로 들어가서 메인 스위칭을 건드려서 그때 나오는 게 메인 전압 DC 5V와 DC 12V가 나와서 요게 요 라인을 타고 이쪽으로 공급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위칭으로 열게 되면 T콘 보드 쪽에 12V가 공급이 되고요. LED 백라이트의 스위칭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제 LED 드라이버 쪽에 동작을 해서 여기 이제 여기 밑에 보면 이 백라이트가 켜지죠. 백라이트가.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백라이트 점등을 위한 이제 공급 그 전압이 이쪽으로 공급이 되는 거죠. 이 전압은 LED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공급되는 전압이. 그러니까 회로 설계한 사람들이 이렇게 설계를 했겠죠. PWM하고 FET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이제 조합을 해서 했겠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급이 되는 거죠. 이 전압은 이제 뭐 LED 개수에 따라서 보통 LED가 보통 3V짜리를 많이 쓰는데 LG는 또 6V짜리를 쓰고 그런단 말이죠. 거기에 따라서 이 전압은 틀린다. 이 전압이 각 TV마다 틀립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공급이 되면 이제 그때서 비로소 액정 화면에 이렇게 영상이 구현되겠죠. 요건 이제 스마트 TV 화면인데 일반 TV 화면은 이제 뭐 TV가 먼저 바로 켜지든가 동작을 해서 하겠죠. 근데 스마트 TV는 이렇게 바탕 화면에 이걸 공급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참조를 해서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전번에 이제 요거는 모니터 쪽에 주로 얘기를 제가 해드린 거니까 요거는 좀 스킵을 하겠습니다. 자, 요것은 이제 전번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을 좀 그 동영상으로 다시 리뷰를 하기 위해서 한 건데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AC 220V 케이블을 여기다 인가를 딱 하게 되면 여기다 이제 전원을 꼽잖아요. 그러면 스탠바이 5V만 나. TV SMPS는 스탠바이 형식을 취한다. 즉 AC 220V만 인가하면 스탠바이 5V만 나온다는 얘기죠. 220V를 인가하게 되면 이 대기 상태로 있는 거죠. 이렇게 220V만 인가하면 뭐 모니터 SMPS처럼 뭐 다 전압이 나오진 않아요. 자, 이때 이제 우리가 OSD 파워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리모컨의 파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때 뭡니까? 그 스위칭 회로가 이쪽에 트리거 신호가 MCU로 들어가서 내부 폼의 연산 과정을 통해서 세 가지 신호를 공급하는데 하나는 뭐냐? 하나는 우리가 SMPS의 메인 전압을 기동하기 위한 메인 스위칭 회로 들어가는 신호가 하나가 있고 하나는 뭡니까? 백라이트 드라이버를 우리가 그 기동을 하기 위한 백라이트 그 스위칭 신호가 하나가 있을 거고 하나는 이 T콘 쪽 패널 액정을 구동시키기 위한 T콘 보드 쪽에 VC 전압 공급의 스위칭 회로 쪽이 동작을 된다. 그래서 이 점등이 되죠. 여기 LED가. 그래서 이렇게 메인 전압이 5V, 12V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들어감으로 스위칭 회로가 기동되면 이제 패널 쪽에 T콘 쪽에 12V, 그 다음에 LED 드라이버에 전원이 공급돼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동작이 된다 하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내용을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TV 한 대를 뜯어서 이렇게 여러분 교육용 교보제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동작이 돼요. 이제 우리가 파워 버튼을 다시 끄기 위해서 오프했어요. 오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트리거 신호가 다시 MC로 들어가서 내부 연산 과정을 거쳐서 이 파워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제 이네이블 신호가 해서 이걸 다 켜주지만은 한번 파워 버튼을 누르게 되면 MCU가 연산해서 디세이블 신호를 다시 스위칭 에러를 줘서 차단을 시켜버리는 거죠. 다시 이제 뭐냐면 스탠바이 상태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스위칭 에러 고장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의외적으로 많습니다. 스위칭 에러는 이제 보통 보면 TR, FET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MPS는 주로 이제 되어 있는 것이 보통 TR하고 포토커플러를 이용해서 했다. 그 내용은 SMPS 강의에 상당하게 자세하게 올렸으니까요. 궁금한 분들은 지금 요거는 지금 우리가 영상 강의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SMPS 강의 쪽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리뷰를 해서 여러분이 다시 공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상세히 올려졌습니다. PFC는 어떤 그 역할을 하고 RC에러 공진회로는 어떤 역할을 한다. 그건 어떤 스위칭을 거쳐서 어떻게 들어간다. 그 스위칭에러는 어떤 소자로 구성되어 있고 동작 신호는 어떻게 된다.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올려놨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조를 하시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을 특히 입문하시는 분들은 정상 동작되는 모니터 TV를 이런 식으로 직을 하나 만드세요. 만들어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이 회로를 따라가면서 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그래서 이제 뭐 어떤 특정 제품의 모델이다 그러면 뭐 이런 것이 보드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드뷰를 통해서 요 회로가 어디로 연결돼 있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실제 여러분들을 요 기판 뒤에 회로를 쭉 따라가면서 220V가 아닌가 하면 휴즈를 거쳐서 서미스터를 거쳐서 어떻게 들어간다 이런 걸 자꾸 따라가 보면 회로 나름대로 분석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수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장난 거 수리하는 건 뭡니까? 그 회로를 찾아 들어가서 소자의 양부 테스트에서 그걸 가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설계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능력을 좀 키워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TV 큰 걸 갖다 놓고 측정하기에는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이 아크릴판을 이렇게 사이즈를 이렇게 주문을 해가지고 와서 제가 여기다 여러분 교육 차원에서 좀 하나 좀 만든 거거든요. 모니터도 아까 보여드렸죠. 그런 식으로 교보제를 하나 만들어서 고장난 건 아니에요. 잘 동작되는 걸 갖고 여러분들이 뭐 오시로스코프로 찍어보고 회로도 따라가보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스위칭으로 어떻게 동작되나 신호 흐름도 보고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의 능력이 생기는 거고 그렇게 능력이 생긴다 그러면은 어떤 제품이 들어와도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능력이 배가가 된다.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거듭 강조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리기를 좀 빨리 올려달라 그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론도 하나도 모르면서 그죠? 네. 어떤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회사들하고 실무 맡깁니까? 아니잖아요. 인턴 사원부터 거쳐서 들어가듯이 여러분들 지금 인턴 사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가지고 경력을 쌓은 다음에 다시 이제 정식 사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밟아주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스위칭으로 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메인보드를 구성하고 있는 소자의 어떤 이론 또는 점검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필터링 및 회로 보호 소자에 대해서 저항 콘덴서 인덕터 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니터 또는 TV 메인보드 동작 전원은 SMPS 또는 아답터로부터 기본 전원을 인가받아 메인보드에 각 소자로 공급하는데 각 소자가 필요로 하는 전원을 재생산을 위해서는 스위칭 회로 또는 LDO 레귤레이터를 통해 전압을 다운하거나 승합하여 공급하는 과정에서 노이즈가 발생하므로 리플이 없는 안정적인 DC 전원을 최종 부하에 인가하기 위한 LC 필터 회로가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외부로부터 메인보드에 전원을 공급 시 휴지를 거치기 때문에 비상시 회로 보호를 할 수 있다. 필터링 및 보호 회로 고장의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소자로는 콘덴서이며 주로
용량 감퇴로 인한 회로 각소자에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하지 못해 발생하는 고장이며 콘덴서를 탈거하여 캐패시턴스 메터 또는 LCR 메터 또는 다기능 테스터로 정전 용량을 측정하여 양부 판별을 해야 한다. 자, 이것이 이제 필터링 회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보통 메인보드 쪽의 전원 공급은 뭐 SMPS나 아니면 아답터로 받은 전원을 막바로 사용하지는 못해요. 왜냐면 각 소자가 원하는 VC 전압이 있기 때문에 그 소자를 설계한 사람들이 이 소자는 몇 볼트에서 정상 동작을 합니다. 미니멈 몇 볼트에서 맥시멈 몇 볼트 사이에서 공급을 합니다. 근데 막바로 전원을 공급해 주시면은 그 소자가 어떤 과전압을 공급이 타버리겠죠. 그래서 그 회로를 설계한 사람들이 그 소자의 VCC를 공급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수동 소자를 많이 써서 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 스위칭회를 거치거나 그래서 이제 그런 전원을 공급하게 됩니다. TV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보드를 보면 보통 이제 그 인덕터 코일이라고 하죠. 코일이 있는 부분은 스위칭 전원부입니다. FET하고 그 다음에 코일, 그 다음에 콘덴서 이렇게 이루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인덕터가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는 스위칭 회로를 통해서 스위칭 전원부죠. 스위칭 전원을 통해서 이제 소자의 VC 전압을 공급하게 되는 그런 회로들이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보통 이 필터링 및 회로 보호 소자 쪽에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RLC를 많이 쓰는데 수동 소자라고 그러죠. 저항, 콘덴서, 코일들을 많이 써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자, 그러면은 저항의 양부 판별법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항은 전자 회로를 구성함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수동 소자로 사용 용도에 따라 세라믹 저항, 탄소 피막 저항, 휴지형 저항, 칩 저항 등이 있으며 저항 표기명은 PCB에 R로 마킹되어 있으며 모니터 및 TV 메인보드에서는 주로 칩 저항을 사용하며 주요 불량 발생 요인으로서는 소자의 전소, 쇼트, 열화, 냉납이 많다. 칩 저항 규격은 소자의 표기명이 레이저 각인되어 있어 표기명을 보고 저항 규격을 빨리 파악하는 훈련이 필요하며 그래야 양부 판별 시 계측기 측정값과의 오차를 적용하여 양부 판별이 가능하다. 그리고 칩 저항 소자 표기명으로 규격이 계산 안 되는 소자는 칩 저항 예외 표기 코드북을 활용하면 규격을 알 수 있다. 저항 양부 판별 계측기로는 디지털, 멀티테스터기, 스마트 트위저, 다기능 테스터, LCR 메터 등 다양한 계측기가 있지만 보통은 디지털, 멀티테스터기를 이용하여 양부 판별을 많이 한다. 저항의 양부 판별 방법으로는 실장 상태와 탈거 상태에서 할 수 있는데 보통은 실장 상태에서 측정을 많이 한다. 보드기, 탈거 상태에서 측정을 해야 할 경우 칩 저항은 소자가 소형이므로 열풍기로 탈거 시 열풍기 바람에 의해 날아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탈거해야 한다. 실장 상태에서 양부 판별 방법은 디지털 테스터기, 저항 모드로 설정하고 흑색 프로브와 적색 프로브를 저항 양단에 접속 시 측정된 저항값과 저항표 기명으로 계산한 저항값과의 오차를 분석하여 양부를 판정하면 된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저항의 양부 판별법입니다. 자, 조금 전에 음성으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항 같은 경우는 워낙 소자가 굉장히 조그맣기 때문에 여기 보면 조그맣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두기를 뛸 때는 문제가 아닌데 초보자 같은 경우는 인두기를 뛰기가 좀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풍기를 활용하는데 열풍기를 뛸 때는 에어 세기를 좀 최소화해 가지고 뛰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열풍기 에어, 저 바람 세기에 뭐 여기 탈거하는 저항뿐만 아니라 옆에 이런 작은 소자까지도 튕겨 나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워낙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닥에 떨어진 아니면 책상 주변에 떨어진 이 조그만 SMD 이 소자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럼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또 주문을 해야 되고 주문은 이런 게 한계가 안 되기 때문에 뭐 500개 단위 이렇게 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좀 하셔야 되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뛸 때 이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저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장 상태에서 점검해도 되는데 뭐 이상적으로 수정이 된다 그러면은 모든 게 주변 회로와 이렇게 지금 쭉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탈거해서 측정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사실은 그래요. 이런 모든 부품들이 실장 상태보다는 탈거해서 측정을 해야 정확하게 측정이 된다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저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탈거하지 않고 불량 났을 때 교체하기 위해서 탈거하는 거지 측정할 때는 뭐 탈거해서 하지는 않는데 하여튼 이상적으로 뭐 측정이 된다. 뭐 105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35음이 측정된다든가 그렇다 그러면은 주변 회로 때문에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걸 껴서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 탈거할 때 잘못해서 여기처럼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크랙이 생긴다든가 또 납땜할 때 초보자 같은 경우는 아직 솔더링 기술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이렇게 냉납이 생긴다든가 아니면은 이게 어떤 잘못 바람에 의해서 뒤집혀 가지고 하는데 잘못해서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뒤집혀 가지고 땜을 한다든가 또는 이제 좀 초보자들이 많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납을 갖다 많이 도포해서 관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솔더링을 했는데 눈으로는 모르지만 이건 뭐 과격하게 이렇게 뭐 들뜸 현상인데 이렇게 살짝 들뜨는 게 있어요. 붙지 않고 한쪽만 붙고 한쪽이 뜨지 않는다면 저항의 역할을 상실하는 거겠죠. 또 그 다음에 어떤 그 회로 패턴에다 정확히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밀려 나와서 옆에 있는 물론 여기는 이제 솔다 마스킹 그래서 이렇게 절연이 돼 있지만은 여기에 까졌을 경우는 이쪽 회로하고 붙어버리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확하게 납땜을 해야 되는데 이게 틀어지는 틀어져 갖고 붙이는 경우도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리를 하는 수리 초보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제 솔더링 연습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솔더링, 디솔더링. 솔더링은 우리가 이제 회로에다가 납땜을 해서 붙이는 거고 디솔더링은 우리가 탈거, 뛴다는 작업이죠. 그 연습을 패브도 가지고 좀 많이 해보셔야 좀 납땜도 물론 붙지만은 얼마나 예쁘게 좀 하느냐.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좀 예쁘게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모니터나 TV에서는 이렇게 이 색디 저항, 몰드 저항 또는 탄소 피막 저항이라고 하는데 이런 불량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여기서 보면은 주로 이제 저항 같은 거는 이제 탄대든가 아니면 쇼트라든가 또 이렇게 저항의 역할은 어느 정도 하지만 열화가 돼가지고 어떤 저항의 기능을 점점 상실해가는 그런 부분. 그리고 여기처럼 이렇게 냉납이 발생되는 그런 게 있는데, 요렇게 이제 요런 저항 같은 색대 저항 같은 경우는 금방 티가 나요. 이렇게 여기 지금 색이 칠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간과하는 분이 하나가 있는데, 모니터나 TV, SMPS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스위칭부 PWM과 FET 공조해서 우리가 스위칭 할 때 거기 보면 션트 저항이라고 그래갖고 FET 소스하고 연결되는 전류 모니터 역할을 해주는 요 션트 저항이 하나 있어요. 1옴 미만짜리. 그것도 많이 손상이 돼요. 근데 완전히 이렇게 나가면 모르겠는데, 약간 이게 그 피막이 터져 나가는 요런 파손되는 경우를 잘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거. 그래서 요런 부분도 우리가 잘 안 보인다면 요즘 여러분들 뭐 그 전자해밍을 많이 구입을 하시는데 전자해밍을 통해서 본다든가 아니면은 루페를 통해서 봐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띄어서 측정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측정하기 전에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유관 검사입니다. 유관 검사. 수리 잘 하시는 고수분들은 유관 검사로 60, 70%를 잡아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요렇게 살짝 안 붙은 거, 이 초보자 찾아내기 힘들거든요. 요렇게 터져나간 탄소 피막이 뚜껑이 날아간 거 이런 것들은 참 찾기가 어렵거든요. 고수분들은 육안으로 다 검사해서 바로 찾아낸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 원포인트 수리 같은 걸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먼저 손을 막 측정기를 대고 먼저 측정하려고 하지 말고 전원을 먼저 인가하려고 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것은 메인보드다 그러면 메인보드를 들어서 유관 검사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성급한 마음 갖지 말고 하나하나 측정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육안으로 잡아낼 수가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보드에서는 주로 이제 우리가 탄소 피막저항을 쓰는데, 이런 그 칩저항을 쓰는데, 이 칩저항 같은 거는 표기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표기명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읽어서 빨리 계산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2일이다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들? 2일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요거 2일인 뒤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이게 2일이 하나, 1, 2, 3, 세 자리 숫자잖아요. 그럼 앞에 자리가 첫째 자리수, 둘째, 세 번째, 맨 끝에 있는 게 곱수란 말이죠. 0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225이 되겠죠. 이렇게 빨리 계산을 해야 측정기로 측정한 각과 또 여기 표기되어 있는 각과의 오차를 적용해서 우리가 양분을 판별할 수 있다. 사실 우리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설계자 입장이 아니라 수리자 입장이기 때문에 고장난 소자를 빨리 찾아서 교체를 하는 작업을 하는 주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읽어야 된다. 근데 단 문제가 뭐냐면은 이 표기사항이 이 숫자와 우리가 대비해서 읽을 수 없는 예외 표기사항들이 있어요. 이 칩저항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칩저항 예외 코드북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보는 연습도 해야 되고 그런 리스트를 활용을 해서 수리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항용 계측기로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사실 멀티테스트 하나만 있으면 되죠. 멀티테스트하고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은 이 저항의 이 계측기의 정밀도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한번 측정을 해봤는데 역시 고가의 장비가 정밀한 측정을 해낸다는 것을 이제 나는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저항 같은 측정할 때 뭐 여러분들이 뭐 한 50만 원 이상 되는 LCR 메타를 갖고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건 사실상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하는 게 멀티 테스터로다가 저항 모드로 놓고 측정을 하는데 멀티 테스터도 사실은 저가 고가의 약간 정밀도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하고 충분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다기능 테스터로 이용한다든가 여러분 저가형 스마트 트위저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고가형 탁상형을 갖고 계신 분은 또 LCR 메타라든가 이런 네 가지 장비를 이용해서 주로 측정을 많이 하는데 멀티 테스터 갖고 보통 많이 하니까 요것도 큰 무리는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멀티 테스터를 많이 사용을 하죠. 예. 단지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솔더링, 디솔더링 할 때 우리가 열풍기를 작업을 하는데 이 조그만 그 SMD 소자들은 에어에 약하기 때문에 날아갑니다, 이게. 저도 초년 시절에 많이 겪었죠. 하는데 뭐 열풍기 에어를 조정을 안 하고 했더니만 녹으면서 여기 주위가 다 달라붙거나 아니면 날아가가지고 결론적으로 뭐 못 찾아가지고 보드를 하나 새로 구입한 적도 있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어 세기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연습을 해봐야 돼요. 해서 날아가지 않을 정도의 에어색이 어디냐. 본인의 장비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줘야 된다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양한 계측기로 저항을 측정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저가형 LCR 메타, 다기능 테스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저가형 스마트 트위저, 그 다음에 저가형 멀티 테스터기로다가 한번 재봤어요. 여기는 지금 47kg죠. 47kg. 47kg 저항인데 여러분들 숫자를 이제 하는 것 473이라는 것은 우리가 첫째 자리수, 둘째 자리수 이 곱수예요. 그러니까 0이 3개 붙는다는 얘기죠. 그럼 엄마 47,000이죠. 47,000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1kg가 1000ohm이니까 47kΩ이 된다. 빨리 계산해서 이 측정한 값이 47kg 나왔죠. 정확하게. 어느 정도 정밀도는 있는 겁니다. 저항을 측정했을 때는. 이 10kg 저항이죠. 10kg 저항. 요것도 마찬가지로 색띠를 여러분 빨리 읽어야 돼요. 읽어야 첫째 자리수, 둘째 자리수, 셋째 자리수, 뭐 곱수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계산하는 방법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10kg 저항을 쟀더니 저가형 스마트 트위저는 9.87kg가 나왔어요. 어느 정도 근접을 했죠. 그래서 뭐 저항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저가형으로 해도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kg 저항을 우리가 이 지금 멀티 테스터로 재봤어요. 그랬더니 9.89kg 거의 뭐 근접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512죠, 512. 그러면 첫째 자리수, 둘째 자리수, 이렇게 0의 개수가 2개니까 뭡니까? 5105ohm이죠. 5105ohm을 이렇게 읽는 사람은 없죠. 킬로로 곱죠. 1kg가 1000ohm이니까 5.1kΩ이 되는 거죠. 측정했더니 멀티테스터로기로 5.089가 나왔어요. 거의 근접하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는 이제 이런 다기능 테스터도 많이 사용하는데 거기서 쟀더니 9767, 9.7kg라는 얘기죠. 1kg가 1000ohm이니까
9.7kg가 나왔습니다. 10kg 저항이. 자, 그래서 요렇게 측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러분들 저가형 LCL 메타 있죠? 10kg를 쟀더니 이게 10메가옴이 나와요. 이게 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그래서 10kg를 이게 요 뒤에 이 단위를 잘못 표현하는 건지 정확하게 10kg 나왔는데 메가옴으로 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장비의 특성을 좀 참조를 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디지털 테스터기, 멀티 테스터기로 저항을 추정해도 무리가 없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멀티 테스터기를 추정할 때는 리드목 양쪽에 손을 대고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우리가 저가형 스마트 트위저를 또 많이 이용을 해요. 요거는 프로브가 핀셋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측정하기가 좋고 상당히 사용의 용이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비를 측정할 때는 여러분들이 편한 거 그런 걸로 해야 되는데 보통은 멀티 테스터기로 많이 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저항은 우리가 많습니다. 이렇게 탄소 피막 저항이라든가 제일 많이 쓰는 이제 칩 저항, 그다음에 세멘트 저항, 이제 이런 저항을 갖다가 하나의 그 칩화시킨 이게 어레이 저항, 네트워크 저항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512옴을 뭐 5개를 이렇게 하나에 합체해서 우리가 5개의 기능을 하나하나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도 있고요. 뭐 트리머 저항, 어떤 저항값을 일자 드라이버로 통해서 돌려서 저항값을 조정하는 거. 근데 가변 저항도 마찬가지죠. 저항을 내가 어떤 그 노브를 돌려서 어떤 저항치를 조정하는 이런 것도 많이 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항 측정하는 것은 멀티 테스터기를 해도 뭐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많이 그 기초강의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색디 저항, 보통 색디 저항이라고 많이 하는데 뭐 우리 저희 그 수리맨들은 또 뭐 몰드 저항이라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색디 저항이라고 보통 뭐 보편적으로 부르는데 색디가 보통 이렇게 4색디가 있는 거가 있고 5색디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5색디는 보통 4색디를 많이 쓰는데 5색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밀도를 좀 감안해서 좀 섬세하게 표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4색디다 그러면 앞에부터 요 간격이 넓은 좀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보면 요 맨 뒤에 있는 게 이것이 이제 5차라고 하는데 5차 또는 0차라고 하는데 우리는 보통 이거 읽지를 않습니다. 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요 간격이 이렇게 촘촘한데 좀 약간 간격이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맨 뒤에 있는 게 0차를 5차를 나타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4색디 같은 경우는 요 앞에부터 첫째 자릿수, 둘째 자릿수, 셋째 자릿수, 그 다음에 뭡니까? 첫째 자릿수, 둘째 자릿수, 세 번째가 곱수, 승수를 나타내요. 승수를. 그 다음에 다섯 색디 같은 경우는 첫째 자릿수, 둘째 자릿수, 셋째 자릿수, 넷째 자릿수가 우리가 이제 곱수를 나타낸다. 다섯째 자리는 이제 5차를 나타내는 건데 우리가 보통 읽을 때는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색디 저항표를 읽어야 돼요. 색디 저항표를. 자, 검정색이 0번, 갈색이 1번, 적색이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래서 요거랑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첫째, 둘째, 셋째, 네 번째가 곱수다. 승수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요걸 한번 봅시다. 이제 상색이 4번이죠. 4번. 황색 4번. 그 다음에 자색이 여기 2번이죠. 2번. 그 다음에 등색이 3번. 그러면 첫째, 둘째, 첫째, 둘째가 4, 7이죠. 등색이 뭡니까? 등색. 요 곱수. 10의 3승이죠. 10의 3승. 그러니까 0이 3개가 붙는다는 얘기죠. 그럼 뭡니까? 1, 5옴은 1000옴이니까 세 자리 뒤에 거 날려버리면 47kΩ이 된다는 얘기죠.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 색디 저항표 가지고 빨리빨리 읽어야 돼요. 자, 여기서 보면 첫째 자리가 황색, 청색, 자색, 적색이죠. 이 갈색은 우리가 5차니까 이건 빼버리자고요. 그러면 황색이 4번, 청색이 6번, 자색이 7번이고 적색이 뭡니까? 적색이 10의 2승이죠. 10의 2승. 승수가 10의 2승이니까 우리가 뭐 4, 6, 7에 10의 2승이니까 0의 개수가 2개죠. 그러면 46,705옴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읽는 사람은 없잖아요. 1kg가 1000옴이니까 세 자리 앞에 점을 찍으면 46.7kg가 나온다. 이게 빨리빨리 읽어야 우리가 이제 고장난 우리 수리 제품이 들어왔을 경우 이런 저항실을 빨리빨리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TV나 아니면 모니터 메인보드에서는 이런 색디 저항을 잘 안 씁니다. 주로 쓰는 게 칩 저항이죠. 칩 저항.
그래서 여러분들이 겸사겸사 해서 같이 요걸 다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요거는 머릿속에 외우는 게 좋겠죠. 외우는 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칩저항 계산법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103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면, 여기 1이 첫째 자리수, 두 번째가 둘째 자리수, 세 번째가 배수, 즉 승수예요. 승수. 0의 개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03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에다 0이 3개가 붙는 거죠. 0이 3개. 그러면 이 0이 3개가 붙는다는 자체는 뭡니까? 1kg가 1000ohm이니까 3개를 날려버리면 이게 10kΩ 정도 돼. 103 10kΩ이 되는 거죠. 자, 1004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1004. 요거는 지금 요 앞에 1이 첫째 자리수, 0이 둘째 자리수, 셋째, 맨 끝에 4가 배수다 보니까 100에다가 4가 0의 개수라고 그랬죠. 10의 4승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것은 여러분들이. 자, 100, 첫째 자리수, 둘째 자리수, 셋째 자리수, 그 다음에 여기 배수라고 그랬죠. 0의 개수가 4개예요, 4개. 4개. 4개니까, 1kg는 1000ohm이죠. 그러면 이걸 킬로로 고친다면 이거 오음이죠, 이게. 1십, 100, 1000, 만, 10만, 100만 ohm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쓰지는 않아요. 킬로로 고치면 요게 3개 날려버리면 10,000kg가 되겠죠, 10,000kg. 그러면 1메가는 뭡니까? 1000kg죠. 결론적으로 요걸 킬로로 메가로 고치면 3개 날려버리면 1메가옴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101은 맨 끝에가 배수라고 해요. 0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10 곱하기 10의 1승이니까 0의 개수니까 얘는 100ohm이 되겠죠. 100ohm. 204는 뭐예요? 20에다가 0의 개수가 10의 4승이니까 0이 4개란 말이에요. 4개. 이게 4개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요 킬로로 고치면은 요 3개를 날려버리면 여기 200kg가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760이죠. 그러면 0이라는 것은 이게 765ohm이 아니라 76 곱하기 10의 0승이에요. 10의 0승은 1입니다. 76 곱하기 1은 뭡니까? 76이잖아요. 그래서 이 0은 우리가 읽지 않는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76ohm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612라는 것은 뭐냐면 261에 10의 2승이니까 0의 개수가 두 개죠. 이걸 킬로로 고친다면 앞에 점 하나 붙이면 1kg는 1000ohm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26.1kg라고 읽는다.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여기 J라는 것은 요 알파가 붙는 건 요거는 우리가 오차를 얘기하는 건데 오차는 우리가 읽지 말라고 그랬죠. 그럼 얘는 뭡니까? 80에다가 이 뒤에 요것이 10의 2승이니까 0이 2개 붙는다. 그러면 요거는 5ohm이니까 킬로로 고치면은 1kg는 1000ohm이니까 앞에다 점을 붙이면은 8.2kg가 된다. 우리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에 숫자와 숫자 사이에 알파벳이 R이 들어가면 얘는 소수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5.6ohm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R은 소수점을 나타낸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밑에 있는 거 요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요거 510은 어떻게 읽어요? 빨리 나와야 되죠. 이런 거는 빨리 나와야 됩니다. 요거는 요 0은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10의 0승은 우리가 1이잖아요. 51ohm이 바로 나와야 되는 거고 330이다. 마찬가지예요. 10의 0승이니까 33ohm. 335ohm으로 초보자들은 많이 읽는데 이게 불량이 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체를 했다. 문제가 생겨버리겠죠. 예. 그 다음에 요런 것들 우리가 이제 저항도 보통 보면 이제 0ohm이 우리가 이제 메인보드나 아니면 뭐 다른 이런 특정 기기에서는 휴즈 대신에 0ohm짜리를 많이 쓰는데 이 0ohm짜리 저항을 우리가 보통 휴저블 레지스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픽 카드나 아니면 여러분들 TV 메인보드나 또 아니면은 데스크탑 메인보드에서 이 0ohm 저항을 많이 쓰는데 얘는 0ohm이에요. 0ohm. 하나의 우리가 점퍼 이렇게 메인보드에서 홀과 홀 사이에 원래는 휴즈를 껴야 되는데 이 점퍼선을 연결한다든가 아니면 여기다가 휴즈 대신에 0ohm 정을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은 요렇게 일반 저항이 있어요. 일반 저항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런 값을 갖고 있어요. 검정, 녹색, 은색. 그러면 이렇게 검정이 0, 녹색이 5, 그 다음에 은색이 10의 마이너스 1이니까 결론적으로 0ohm이라는 얘기죠. 0ohm.
자,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저항같이 색대 저항 같은 걸 많이 썼는데 요즘은 이제 칩 저항으로 이렇게 0ohm짜리 하나의 휴즈 대용으로 쓰는 이런 휴저블 레지스타라는 것을 많이 씁니다. 0ohm짜리.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차에도 F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없다 그러면 그 F라고 표시된 그 근처에 그 휴지 역할을 해준 쪽에 보면 보통 이렇게 0ohm짜리 저항들이 많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런 역할을 한다. 조금 전에 요런 표, 지금 칩 저항에 보면 이런 표기명 갖고 있는다는데 요런 거 표기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이게 칩 저항 예의 표기명이에요. 01X, X라는 게 승수인데 배수인데 이건 없잖아요. 그죠? 요런 것들은 우리가 칩 저항 예의 코드 표기 규격집이 있는데 걔를 가지고 우리가 읽어야 돼요. 우리가 데이터 시트 찾듯이. 그래서 저희 공식 카페에 보면 제가 올려놨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출력을 하시든가 아니면 장표를 보고 만약에 01X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잘못 읽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01X는 찾아보면 이게 15ohm짜리 저항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50A로 표시되어 있다. 그냥 324ohm. 아주 얼토당토하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믿고 이렇게 된 것은 읽지만은 요게 아니라 이렇게 이상하게 표시가 되어 있다. 가운데 어떤 R이 들어갔다는 거면 R은 소수점을 얘기하니까 우리가 소수점을 읽으면 되겠지만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표기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칩 저항 예의 코드북을 가지고 얘를 대조해서 데이터 시트 찾듯이 읽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요. 가능한 공식 카페에 들어가면 칩 저항 예의 코드 규격집이 있어요. 그걸 뽑아서 보시면 되는데 이런 칩 저항 외의 칩 저항도 사실 메인보드나 이런 데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겠다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항을 읽는 법하고 측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좀 배웠는데 저항을 다양한 계측계로다가 우리가 측정하는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해서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요거 실장 상태에서 요 측정을 하는 거죠. 요거는 지금 보시면 473 여기 계산 빨리 되죠. 이거 여러분 지금 앞에 공부했죠. 뒤에 0의 개수니까 요거는 0의 개수를 붙인다는 게 이건 ohm으로 산산이 되는 겁니다. 이걸 킬로로 빨리 고쳐야 되겠죠. 473 어떻게 읽겠어요? 0의 개수니까 47kg죠. 요거를 7장 상태에서 측정했더니 47.28 거의 뭐 요거는 불량이 아니죠. 예. 이게 갑자기 뭐 25ohm이 나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나요? 어떤 주변 회로에 문제가 되니까 이런 거는 탈거해가지고 측정했을 때 이 값이 나온다 그러면 요가 연결된 회로 쪽에 어떤 문제를 찾아가는 그런 것도 우리가 나름대로 수리하면서 겪어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확하게 나오죠. 이건 저항이 불량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실장 상태에서 자, 이제 스마트 트위저로 한번 재봤어요. 스마트 트위저로. 이것도 473이죠? 예. 473. 473이니까 47kg죠? 재니까 47kg가 정확하게 나오네요. 여러분들 이 저가형 스마트 트위저 갖고 있죠? 자, 우리가 탈거, 부득이하게 탈거할 경우도 있어요. 열풍기로 탈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측정을 하는 거죠. 512는 얼마죠? 512는 0의 개수니까 5105ohm을 우리가 킬로로 고치면 1kg가 1000ohm이니까 우리가 요거를 5.1kg가 빨리 환산을 해야 됩니다. 요걸 한번 재봤어요. 이렇게. 자, 5.087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불량은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근데 여러분들이 측정할 때 예전에도 우리가 이 작은 소자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런 책상에 놓고 했을 때 튀어날아가 버립니다. 이게. 보통 약간의 힘을 주게 되어 있는데 무리한 힘을 주게 되면 이 튕겨나가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할 때 뭐 간이 지그라고 표현해야 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빵판 있죠. 빵판 브레드보드에다가 여러분들 양면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그 위에 얹어놓고 측정하게 되면 이게 날아갈 일은 없겠죠. 이런 걸 이용하는 것도 제가 나름대로 전번 강의에 많이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이렇게 너무 큰 거 말고 브레드보드 이 빵판도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이렇게 작은 게 이런 SMD 소자 측정할 때는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안 하고 여기 책상에 놓고 여러분 작업대에 놓고 하잖아요. 날려먹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노트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거 못 찾아가지고 뭐 루페로도 막 바닥을 찾아보고 막 난리를 쳤는데 결론적으로 못 찾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빵판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요거는 이제 10kg 저항이죠. 요거 이능요법 알죠? 예. 그랬더니 뭐 멀티 테스터기로는 거의 뭐 근사체 가격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뭡니까? 다기능 테스터죠. 다기능 테스터로 이제 측정을 하는 겁니다. 10kg 저항이에요. 자, 거의 같은 값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항은 뭐 무리 없이 다양한 계측기로 해도 큰 무리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이제 저가형 스마트 트위저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LCR 메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저가형 LCR 메터로다가 측정을 해봤어요. 10kΩ을. 야, 10kΩ이 나와야 되는데, 요 숫자가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다양한 계측기로 측정을 해봤는데, 결론은 뭐냐, 결론은. 그냥 멀티 테스터기 하나 가지고 측정을 하시라. 멀티 테스터기 내지는 저가형 스마트 트위저로 하시는 게 제일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은 멀티 테스터기는 다 갖고 있고 저가형 스마트 트위저를 안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신 분들한테는 우리가 이제 이런 멀티 테스터기로 측정을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항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지만은 칩 저항, 색디 저항은 빨리빨리 읽는 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계측기를 측정했을 때는 오차 차이가 크게 없다 보니까 뭐 가능한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계신 멀티 테스터를 이용해도 큰 무리는 없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그 콘덴서 양부 판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콘덴서는 전자회로를 구성함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수동 소자로서 사용 용도에 따라 세라믹 콘덴서, 전해 콘덴서, 필름 콘덴서, 마일러 콘덴서, 탄탈 콘덴서, 칩 콘덴서가 있으며 콘덴서 표기명은 PCB에 C로 마킹되어 있다. 모니터 및 TV 메인보드에서는 주로 칩 콘덴서 및 전해 콘덴서를 사용하며 주요 불량 발생 요인으로는 용량 감퇴, 쇼트, 열화, 냉납이 많다. 칩 콘덴서를 제외한 콘덴서에는 정전 용량이 표기되어 있으며 특히 칩 콘덴서는 정전 용량 표기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크기가 곧 정전 용량과 내압을 나타낸다. 콘덴서 양부 판별 계측기로는 고급형 디지털 멀티 테스터기, 스마트 트위저, 다기능 테스터, LCR 메터 등 다양한 계측기가 있지만 보통 다기능 테스터기를 이용하여 양부 판별을 많이 한다. 칩 콘덴서 불량 교체 시는 스마트 트위저로 정전 용량을 측정하여 같은 용량 콘덴서로 교체하거나 스마트 트위저가 없는 경우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사이즈를 측정하여 패보드에서 같은 사이즈를 추출, 사용해야 한다. 콘덴서의 양부 판별 방법으로 실장 상태에서는 회로가 연결되어 있어 정확한 정전 용량 측정이 어려우므로 탈거하여 측정해야 한다. 특히 칩 콘덴서는 소자가 소형이므로 열풍기로 탈거 시 열풍기 바람에 의해 날아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탈거해야 한다. 전해 콘덴서를 탈거 상태에서 다기능 테스터를 이용하여 양부 판별 방법은 다기능 테스터기 소켓에 콘덴서를 삽입하고 테스트 버튼을 눌러 콘덴서에 표기된 정전 용량 값과 측정된 정전 용량 값이 거의 일치하면 양품이다. 자, 요것이 이제 그 콘덴서 양부 판별 방법인데요. 주로 이제 우리가 그 메인보드에서 TV나 모니터 메인보드에서 많이 쓰는 이제 그 콘덴서는 요 전해 콘덴서하고 칩 콘덴서인데 이 칩 콘덴서가 더 많이 쓰죠. 얘가 더 많이 씁니다. 얘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모니터 쪽에서는 이제 보통 그 요런 전해 콘덴서를 많이 써요. 근데 이 전해 콘덴서는 보통 보면 이제 콘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런 전해 콘덴서는 하나는 요렇게
그 방폭변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십자나 Y자나 K자가 이렇게 표시된 게 있고 여기가 표시되지 않은 그 콘덴서가 있어요. 이런 콘덴서가 있는데 이 방폭변이 있는 것들은 이 안에 유전체가 이 전의 액체 상태에 전의 액이 들어 있습니다. 액체 상태. 그래서 이 액체 상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방폭변이라는 안전장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 열을 받아서 이 안에 전액이 끓게 되면 가스가 발생되는데 그 가스 압력으로 해서 이 터지게 돼 있어요. 근데 방폭변을 갖다가 이렇게 그어놓지 않으면 이게 터지면서 사람의 눈에 그게 들어갔을 땐 실명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독극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장치로다가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전액이 흐르든가 아니면 뚝 튀어나와서 우리 육안으로 이렇게 검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모니터 수리하면 메인보드 수리하면서 초보자들이 많이 이런 걸 봅니다. 이렇게 아 이게 블록 튀어나왔네. 또 요것이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판정하는데 이렇게 표시가 없는 요런 것들 요런 것도 우리가 이제 뭐냐면 얘는 액체 상태지만 얘는 고체 상태의 전해 질이 들어 있습니다. 고체. 그렇기 때문에 이 고체라는 게 끓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액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콘덴서를 우리가 보통 솔리드 콘덴서, 폴리머 콘덴서 또는 이제 우리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면 로우 ESR 콘덴서라고 보통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보면 내부 저항이 좀 많아요. 근데 이 로우 ESR 솔리드 콘덴서 같은 경우는 내부 저항을 최대로 없앤 거죠. 저항이라는 게 있으면 안 좋잖아요. 저항은 전기를 방해하는 그 성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그 내부의 저항을 줄였다. 그래서 로우 ESR 콘덴서. 보통 우리가 이제 수리맨들이 얘기할 때는 그냥 닉네임으로다 캔 콘덴서 얘기하는데 정식 명칭은 로우 ESR 콘덴서다. 또는 솔리드 콘덴서, 폴리머 콘덴서인데 이런 것들은 분량이 위에서는 터지지 이렇게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 밑둥에 이게 이 고무 패킹되어 있는 게 밑으로 빠져버려요. 이렇게. 이런 것도 어디서 발견했냐면 보통 데스크탑 메인보드에 보면 이 좀 고가형들은 요즘은 다 거의 솔리드 콘덴서, 즉 로우 ESR 콘덴서를 많이 쓰는데 옛날에는 이제 이 제조 원가 절감을 위해서 이런 걸 많이 쓰지 않았어요. 근데 주로 쓰는 부분이 뭐냐면 메인보드가 있으면 CPU 전원부 쪽에 보조 전원부 쪽에 굉장히 정밀한 전원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로우 ESR 거기는 항상 씁니다. 근데 거기에서 분량이 또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초보 수리맨들은 위에만 이렇게 본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밑에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아주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게 있고 살짝 이렇게 밑둥이가 빠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눈으로 육안으로 검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게 많았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게 여기서 보면 막 치콘에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분량 자체가 용량 감퇴라는 측면보다는 쇼트, 열화, 냉납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용량 감퇴보다는 얘는 아무래도 어떤 그 열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얘에 비해서 용량 감퇴가 많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주로 이제 요것이 쇼트. 여러분들 다이오드 모드로 층했을 때 부자음이 울린다. 쇼트죠. 콘덴서의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철선으로 동작하는 거죠. 이 쇼트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열을 받아서 이게 지금 이런 색이지만 갈색으로 짙은 갈색으로 이렇게 변환되든가 그런 열화가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열을 받으면서 이 PCB 기판에 여기 회로하고 회로 사이에 이렇게 치콘덴서가 이렇게 납으로 솔더링이 되어 있는데 이 냉납, 이 납이 지금 녹았다 식으면서 크랙이 생기면서 이쪽 회로와 이 콘덴서와 이쪽 회로가 떠버리는 즉 오픈 상태가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더라. 이것을 우리가 냉납이라고 얘기합니다. 냉납이라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크랙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크랙이.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해보셨지 모르겠는데, 이 지금 콘덴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눈으로 살짝 보면 살짝 깨진 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육안으로 이 검색하기, 저도 마찬가지로 육안으로 검색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공식 카페에 봐도, 디지털 전자현미경을 많이 사시던데, 그걸로 보면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수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작은 소자들, 아주 소형 SMD 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솔더링 하거나 디솔더링 하거나 육안 검사할 때는 전자현미경이 필수예요. 전자현미경 없으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전자형 현미경 구입할 때 팁도 뭐냐면, 우리가 솔더링, 디솔더링 할 때
공구의 그 원하는 작업을 위해서 측정 거리 보통 30cm 이상 되는 걸 구매하시는 걸 권장하는데 그런 것들은 보통 30만 원 이상이에요. 근데 측정 거리가 15cm 정도 되는 거, 이런 짧은 것들은 뭐 측정 이게 보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어떤 열풍기라든가 인두기 작업할 때는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살 때 싸다고 사지 말고 측정 거리가 얼마큼 되는지 배율은 보통 130배 이상짜리 그렇게 해갖고 모니터랑 연결할 때는 RGB 포트보다는 저기 그 HDMI로 연결되는 방식을 사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면 그것이 이제 만약 RGB 포트로 되어 있다 그러면 RGB to HDMI 컨버터를 써야 되는데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화면이 개판으로 나오더라고요. 컨버터를 통하니까. 그래서 HDMI 포트 지원되는 것을 구매하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저도 지금 거리가 옛날에 사다 보니까 좀 측정 거리가 짧아요. 그러니까 작업성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장비를 구매할 때 어떤 그 구매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이제 크랙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전번 강의도 말씀드렸지만은 초보자들은 막바로 전기를 꽂는다든가 그냥 막바로 막 측정하라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다? 유광검사라는 얘기예요. 유광검사. 유광검사로 해서 보통 60, 70%를 잡아낸다. 전자현미경이 있으면 더 좋겠죠. 의심된다 그러면 확대해서 보면은 크랙이 생기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냉남이 발생되는지 안 발생되는지를 볼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콘덴서는 우리가 전자회로를 구성함에 있어서 없어서 나는 약방에 감춰갔던 하나의 수동 소자다. 그래서 분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메인보드 또는 티콘보드 또 탭보드 이런 데 보면 얘가 쇼트가 되면 뭡니까? 피드백이 동작돼서 전기가 안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이 되겠죠. 예. 그래픽카드도 마찬가지죠. 그래픽카드도 전원부, 보조 전원부 쪽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PCI 전원부 쪽에 이 칩 콘덴서이 많은데 얘가 쇼트가 되면 전기가 들어가질 않아요. 왜? 전기가 들어간 파워 서플라이에서 2차 측에 쇼트가 됐어 하고 뭡니까? 피드백에서 뭡니까? 피드백 신호를 줘가지고 발진 스위칭을 차단해 버리겠죠. PWM의 발전을 차단해 버리니까 당연히 2차적으로 전기가 안 나오겠죠. 그런 부분이 이제 있다. 자, 콘덴서 정전 용량 측정기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뭐 다기능 테스터, 그 다음에 LCR 메타, 스마트 트위저가 있는데 여러분들 갖고 계신 고가형 테스터기에서는 이런 이제 정전 용량 측정하는 그 부분이 달려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콘덴서. 근데 저가형은 없습니다. 왜냐면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안 넣는데 이런 거 가지고 측정할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뭐 다기능 테스터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얘가 없으니까 이걸 측정하고 보통 이제 스마트 트위저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것들 있죠? 그거는 뭡니까? 컨덴서 측정하고 저항 측정하고 다이오드까지 측정하는 분이 없어요. L 인덕터 측정하는 게 빠져 있으면 저가형은. 근데 컨덴서 측정하는 저가형도 있습니다. 그걸 많이 이용해서 뭐 이걸 사용하든가 아니면 저가형 스마트 트위저를 사용해서 측정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수리를 함에 있어서 어떤 칩 콘덴서가 불량이 났다. 근데 칩 콘덴서는 우리가 불량하게 되면 뭐냐면 여기에 표기명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워낙 크기가 작다 보니까 소형 SMD 칩들은 마킹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칩 코일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비가 없으면은 정밀한 계측기다. 정밀한 계측기면 똑같은 이게 불량이 났을 때는 똑같은 용량의 걸 써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 초보 수리맨들을 보통 보면 그냥 대충 뭐 내가 크기를 갖고 판정하라. 그러니까 대충 갖다 쓰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뭐 써도 관계는 없어요. 같은 크기에. 그래서 이런 게 없으면 이제 버니어 캘리퍼스로 가로 크기와 세로 크기를 재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이즈를 패보 대출 쓰기도 하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어떤 예를 들어서 아주 정밀한 그 보드였었다. 정밀한 어떤 그 메인 보드였었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설계자들 설계할 때는 분명히 거기에 이 회로에 크게 무리가 가지 않게 플러스 알파의 어떤 용량을 가지고 더 약간 좀 큰 용량을 썼을 거란 말이죠. 근데 항상 우리 수리맨들은 설계자 의도를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 막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 제가 많이 봅니다. 그런 것들은 가급적 우린 수리자 입장이기 때문에 설계자의 의도를 존중하자는 얘기를 항상 제가 드리고 있는 게 그것이 또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수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없다 그러면 호환품을 쓸 수도 있겠죠.
콘덴서가 만약에 뭐 여기 폴리머를 썼는데 폴리머가 없었다. 그러면 같은 용량의 전해 콘덴서를 쓸 수 있는 거겠죠. 그런 것은 허용되지만 자기 마음대로 막 용량을 조정해서 막 아무거나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계측기를 할 때는 좀 정밀한 기계는 여러분도 어차피 이제 수리 입문자들은 측정 기계를 사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다기능 테스터로 이제 콘덴서를 측정한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 고가형 멀티 테스터로 220 마이크로 페롯이라는 콘덴서를 측정해 보니까 얘는 231 마이크로가 나왔고요. 다기능 테스터는 214 마이크로가 나왔고 저가형 LCR 메타에서는 208 마이크로 페롯이 나왔고 저가형 스마트 2에서는 220 마이크로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탁상용 이거 몇십만 원 좀 고가인데 지금은 오래된 장비지만은 얘를 할 땐 211 마이크로 페롯이 나왔습니다. 어떤 걸 믿어야 될까요? 저는 여기 지금 고가형 여기다가 좀 제가 점수를 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콘덴서 한 지가 제가 5년 정도 됐습니다. 5년 됐으면은 사용하지 않더라도 정년 용량 감퇴는 자연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맞을 것 같다. 그러면 사실 220 마이크로에 211 마이크로 써도 되느냐? 저는 써도 된다고 봐요. 왜냐면 설계자들이 보통 플러스 알파의 정전 용량을 더 가만히 했을 거란 말이죠. 이런 건 써도 큰 무리는 없어요. 근데 이것이 뭐 200 밑으로 내려간다든가 200억 정도 된다 그러면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장비마다의 이런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들 어느 걸 믿으시겠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비싼 장비들이 그런 거를 정밀하게 만들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측정기 살 때도 좀 브랜드 있고 신뢰성 있는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바로 그런 정밀도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 치 콘덴서를 한번 이제 측정해 봤어요. 이런 이제 전해 콘덴서는 이게 표기명이 있기 때문에 비교가 굉장히 좋지만은 이런 것들은 참 이 표기명이 없단 말이죠. 예? 그렇다 데이터 시트 찾아서 하기도 그렇고 이런 것을.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번 이제 고가형 테스트를 하니까 얘는 24 마이크로가 나왔고 다기능 테스트는 30 마이크로가 나왔고 LCR 메타는 24 마이크로가 나왔고 근데 저가형 LCR 메타에서는 20 마이크로가 나왔고 고가형 우리가 LCR 메타에서는 12 마이크로 페롯이 나왔습니다.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고가형 LCR 메타에다가 좀 비중을 좀 두겠습니다. 뭐 사람 알아 그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이런 콘덴서 측정하는 방법을 이제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220 마이크로다 그러면 220 마이크로의 표기명하고 비교해서 허무맹랑하게 뭐 이게 지금 뭐 200 마이크로가 나온다든가 180 마이크로가 이거 교체해야 된다 이런 것은 다 알고 계시죠? 단지 표시한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여러 장비를 측정한 건 뭐냐면 신뢰성의 문제다. 우리가 정밀 기계를 갖다가 고장 수리를 한다 그러면 이런 정밀한 기계를 믿고 우리가 거기에 맞는 호환품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장비를 구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고려해 볼 사항이다. 여기 지금 LCR 메타, 고가형 LCR 메타는 뭐 인덕턴스 값, 콘덴서, 그 다음에 뭐 저항값까지 측정할 수가 있으니까, 사면은 뭐 다른 거 안 사도 되겠죠. 이런 다기능 안 사도 되겠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저도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이런 것만 써갖고 그냥 대충 했는데, 이걸 이제 자주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이제 동영상 촬영하면서 한번 이렇게 찍어 본 거죠. 그랬더니, 좀 나름대로 의외로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부로 많이 못 느끼면서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밀한 기계를 수리한다. 정밀한 기계, 어떤 정밀한, 우리가 이제 산업용 쓰는 정밀한 기계에 어떤 들어가는 걸 수리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맞춰주는 게 좋겠죠. 이런 것들은. 그런 걸 한번 여러분이 고려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전 용량을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은 지금 콘덴서는 여러 가지 이렇게 표기명이 되어 있는 게 있고, 요렇게 치콘덴서 표기명이 되어 있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러면 표기명이 되어 있는 것부터 우리가 어떻게 읽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탄탈 콘덴서가 있죠. 이건 노트북에 많이 쓰는 건데, 이 탄탈 콘덴서를 우리가 쓰면서 중요할 게 뭐냐면, 이 띠가 하나 있죠, 띠가. 보통 띠가 있는 쪽이 마이너스라고 보통 봅니다. 다이오드나 마찬가지로 다. 콘덴서 여기 띠가 있는 게 마이너스죠. 근데 이 탄탈 콘덴서는 띠가 있는 쪽이 플러스극입니다, 이거. 잘 생각을 하셔야 돼, 이거는. 플러스가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없는 것도 있어요. 없는 것은 이 띠가 있는 쪽이 플러스 극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이게 세 가지 단위가 표시가 돼 있어요. 뒤에 알파벳이 있는데 요 알파벳 숫자들은 우리가 그 오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칩장 읽을 때 표기명 봤었죠? 이게 지금 숫자가 세 자리가 있는데 앞에 있는 게 첫째 자리수, 두 번째가 둘째 자리수, 요 세 번째가 배수, 곱수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첫째, 둘째는 그냥 숫자로 읽으면 돼요. 22. 여기 배수라고 돼 있죠. 10의 6승입니다. 10의 6승이니까 컨덴사는 여기 그 뭡니까 뒤에 10의 6승은 0이 6개가 온다고 보면 되겠죠. 여기 6개가.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읽을 때 뭐 간단하게 읽을 수는 있어요. 이거를 이 숙달이 되면.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읽지는, 이게 지금 단위는 피코페롯이에요. 피코페롯. 근데 이렇게 숫자 높게 읽지는 않잖아요. 이걸 마이크로페롯이 읽는데 1 마이크로는 10의 6승, 1 마이크로는 10의 6승 피코페롯이죠. 그러니까 6개 단위를 날리게 되면 이게 22 마이크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읽는 법을 빨리빨리 알아야 계측기를 측정했을 때 비교 검토가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거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요거?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되고, 요것도 마찬가지죠. 222라고 돼 있죠, 표기명이. 그럼 첫째 자리수, 둘째 자리수는 그냥 21을 읽으면 됩니다. 뒤에가 배수니까 10의 2승, 0이 2개가 온다. 그러면 2200 피코페롯이죠, 이게. 피코페롯. 저항에서는 오음이지만 피코페롯이에요. 이걸 마이크로페롯을 고치면은 10의 6승이니까 이 0이 6개 앞으로 오면 되겠죠. 그러면 0.002 마이크로페롯.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 폴리머 콘덴사나 전해 콘덴사는 보면 이 표기명이 있어요. 얘는 그냥 100 마이크로 35V라고 읽으면 되겠죠. 얘는 220 마이크로 25V라고 읽으면 되겠죠. 자, 전해 콘덴사에서 중요한 게 뭐다? 우리가 이 용량도 중요하지만 여기 보면 35V, 25V라고 돼 있죠. 이걸 내압이라고 그래요. 내압. 콘덴사에 걸어줄 수 있는 최대 전압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초보자는 이 내압을 잘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회로해 보니까 25V 썼는데 내가 찾아보니까 25V가 없어. 220 마이크로 16V를 쓴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회로 설계가 정말 정밀화되어 있는 거 터져버립니다. 내압이니까. 그래서 용량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갈아 낄 때는 반드시 이 내압을 반드시 봐야 된다. 내압. 여기 중요합니다. 이거 내압.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치콘덴사가 제일 문제인데 아까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고가형 LCR 메탈을 갖고 있으면은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만, 그러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궁예적으로 이제 이걸 쓸 수 있는 방법은 가로 세로 크기를 측정해야 돼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 버니어 캘리퍼스라는 걸 쓰면 됩니다. 버니어 캘리퍼스 두 가지가 있어요. 디지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이 디지털이 아닌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로 읽어야 되는 게 있는데, 이 디지털로 나오는 것들은 좀 가격이 있는 걸 사야 돼요. 저가형은 이게 잘 안 맞습니다. 저도 옛날에 저가형을 샀다가 이 도대체 안 맞더라고요. 이게 오차가 상당히 좀 심해요. 가격이 있는 것들은 안 그런데 현재는 수동으로 쓰고 있는데, 요거 갖고 우리가 가로 크기, 세로 크기, 가로와 세로 크기가 콘덴사의 용량과 내압을 나타내는 거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 크기가 용량과 내압을 나타내요. 왜냐면 여기 표기명이 있다면 좋은데 이 치콘덴사는 표기명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런 거 갈 때는 애매하죠. 그러니까 정밀한 기계 수리할 때는 반드시 같은 용량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LCR 메타가 있으면은 측정해서 얘가 10 마이크로 나왔다 그러면 패보드를 떼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측정하면 되는데, 이 콘덴사는 여러분 측정할 때는 실장 상태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회로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용량이 틀리게 나와요. 그러니까 탈관 상황에서 반드시 얘를 측정을 해서 같은 용량을 패보드에 찾아가지고 쓰시는 게 좋다 이거죠. 특히 콘덴서하고 코일은 실장 상태에서 하면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된다. 저항은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기계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소자들이 불량 교체할 때는 사실 탈거해서 측정하는 게 정확하죠. 정확합니다. 근데 이 편의상 우리가 특히 이제 뭐 콘덴사의 치콘덴사라든가 콘덴사, 그 다음에 이제 인덕터 같은 거는 이제 측정이 정확하게 혈로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안 되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탈거해서 측정을 해서 교체를 보통 하죠. 탈거해서 하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또 이제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걸 양쪽에 붙은 상태로 측정을 해가지고
이게 얼마 나온다 해가지고 갖다 끼면은 원통한 용량의 어떤 그 콘덴서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주의하셔야 된다 이 얘기죠. 그리고 이제 버녀 캘리퍼스를 쓰는 용도가 또 뭐 있냐면 이 콘덴서가 220 마이크로 25V지만은 이 크기가 다른 것들이 있어요. 용량은 같지만 사이즈가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콘덴서 지름, 이 지름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이 콘덴서의 높이예요. 이게 높이 여기가 요게 틀린 게 있어요. 똑같은 용량이라도. 여러분들 이제 특히 모니터 수리해 보시면 알지만은 이 키가 낮은 게 있고 적은 게 있는데 이거 지금 보니까 보통 키가 낮은 걸 많이 써요. 많이 쓰는데 모르고 주문해서 키가 높은 걸 썼다 그러면 얘를 갈면은 이 뚜껑이 닫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콘덴서의 이 지름, 높이, 지금 있는 콘덴서가 높이, 지름이 얼마고 높이가 얼마냐. 그래서 몇 곱하기 몇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주문할 때 반드시 코멘트로 달아서 주문하셔야 됩니다. 220 마이크로 25V에서 보편을 쓰는 걸 그냥 보내준단 말이죠. 그것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키 낮은 콘덴서를 쓰는 그 불량 제품이 들어왔다 그러면 아주 난감하죠. 그렇다고 샤시를 뭐 뚫어버린다 그러면 뚜껑이 안 맞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그때 우리가 주문할 때 보통 수리 많이 해본 사람 몇 곱하기 몇이다 하고 아는데 초보분들은 잘 모르시죠. 그때는 이렇게 버녀 캘리퍼스 해가지고 몇 곱하기 몇 용량 220 마이크로 내압 얼마짜리 몇 개 주세요. 이렇게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측정하는 도구들은 다양하게 있다. 자, 콘덴서 양호 파면별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양한 계측기를 한다고 그랬죠. 자, 220 마이크로 전해 콘덴서 측정하는 겁니다. 앞에 내용을 갖고 좀 보세요. 이렇게. 얘는 231이잖아요. 이것도 좀 비싸게 주고 산 그 고가형 테스터기인데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다기능 테스터에서는 214, 220인데 214 나왔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가형 LCR 메타죠. C 모드에서 측정한 겁니다. 208. 그러니까 이렇게 기계마다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가 저가의 차이는 뭐냐? 정밀도 차이라고 보시면 정확하죠. 이건 저가형 LCR 메타죠. C 모드에서 측정한 겁니다. 네, 220 정확하게 나오죠. 저희 고가형 LCR 메타인데 얘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211 마이크로예요. 211 마이크로. 자, 치콘덴서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측정할 때는 이 빵판에다가 이렇게 양면대 붙여서 측정하면 좋아요. 그냥 여러분들 이 작업 따위 놓고 하면 튕겨 나갑니다. 자, 요것은 이제 저가형 LCR 메타인데 이 수국 케이블이 제공되는 포트가 제공되는 게 있어요. 이건 구형인데 신형들은 이게 없습니다. 여기다 꽂아가지고 후크 케이블을 이걸 밀면은 핀이 나와요. 양쪽 핀을 대고 이게 측정하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여기 30.6. 여기 내부 정확값까지 나오죠. 로 ESR 값 0.3, 0.035이네요. 자, 저가형 LCR 메타입니다. (24) 예. 자, 이렇게 오차 차이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강의들은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 인덕터, 휴즈, 버튼, 양부 판별법에 대해서 강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들은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